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올게요. 1914년 여름, 수백만 젊은이들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죠. 4년 후 유럽 전역은 시체로 뒤덮였고 2천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역사는 왜 반복될까요? 100년 전 그날 사라예보의 한 청년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날의 총성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화약고였고 누군가는 언젠가 불을 붙일 예정이었죠. 문제는 왜 아무도 이 재앙을 막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오늘날 세계 정세가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 경제적 긴장, 민족주의의 부활. 한 세기 전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여 동안 이어진 이 전쟁에서 약 2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쟁 직후 확산된 스페인 독감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희생자가 5천만 명을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질병으로 사라진 셈이니 상상조차 힘든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참사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시작점은 정말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유럽 변두리의 작은 도시에서 울린 총성 단 2발이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19살의 한 청년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였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이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르비아인들에게는 국가적 치욕을 상기시키는 날이기도 했어요. 1389년 바로 그날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에 패배하며 독립을 상실한 역사적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보스니아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여전히 세르비아와 통일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힘들게 자유를 되찾은 마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 그 땅을 집어삼켜버린 형국이었던 거죠. 세르비아인들은 수백 년간 제국의 억압 아래 신음하다가 간신히 독립을 쟁취했는데 옛 영화를 회복하려는 순간 또 다른 제국이 보스니아를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분노 속에서 검은 손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조는 단 하나, 통일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세르비아 정부의 은밀한 지원을 받으며 젊은이들을 규합했고 젊은 보스니아라는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암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첫째로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었거든요. 세르비아 정부 내부에서도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시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세르비아의 한 외교관이 오스트리아 측에 넌지시 경고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날은 세르비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 경계를 강화하시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경호체계가 터무니없이 허술했어요. 황태자 부부가 탄 차량은 지붕이 없는 오픈카였고 도로 주변에는 경비병이 거의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대공은 시민들과 직접 악수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죠. 덕분에 암살범들이 접근하기는 놀라울 정도로 쉬웠던 셈입니다. 셋째로 암살 당일에도 연속적인 우연이 겹쳐졌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암살단 중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고 한 명이 던진 수류탄도 목표를 벗어났어요. 황태자 부부는 안전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경로를 운전수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운전수는 원래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잘못 진입했고 차를 후진시키려고 멈춰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암살범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불과 1m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발의 총성이 울렸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즉각 세르비아를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암살범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이유였죠.
수치스러운 요구사항들로 가득한 최후 통첩이 세르비아에 전달되었고 세르비아가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자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그 한 발의 총알이 유럽의 심장부에 불을 당겼습니다. 불길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동맹 관계를 자극하며 제국들을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 누구도 이 작은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의 배경에는 무려 40년 넘게 축적되어 온 유럽의 거대한 화약고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춰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8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나뉘어 있던 독일이 드디어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된 그 해 유럽의 운명을 바꾸려는 인물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입니다. 초렬재상이라 불렸던 이 뛰어난 정치가는 통일 이후 독일 제국의 총리로서 외교 정책 전반을 지휘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최우선으로 삼았던 외교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프랑스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불과 1년 전인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에 패한 프랑스는 엄청난 치욕을 겪었습니다. 무려 5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알자스 로렌이라는 소중한 영토까지 잃었죠. 파리의 모든 신문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도배되었고 거리마다 독일을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가 절대로 독일에게 보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동맹국 하나 없는 프랑스는 복수할 힘을 가질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전략의 핵심에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독일은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 끼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독일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는 절대 독일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독일의 핵심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같은 지역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나라는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지역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죠. 두 제국 모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는 언제든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복잡한 외교 퍼즐을 풀기 위해 놀라운 수를 둡니다. 1873년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3제 동맹을 탄생시키죠. 세 나라의 황제가 함께 참여하는 이 동맹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 제국의 황제가 한자리에 모여 맺은 이 동맹은 겉으로는 군주제의 안정과 보수 질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동맹의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충돌할 때마다 독일이 중재에 나서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죠. 그는 베를린을 유럽 외교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베를린의 의견은 어떨까를 먼저 고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정교한 외교 전략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러시아는 큰 불만을 품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의 중재 결과 얻은 실익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죠. 불가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의 영향력이 제한되자 러시아는 분노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결국 오스트리아 편이다 라며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신속하게 대안비를 꺼내듭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새로운 삼국 동맹을 구성하죠. 프랑스가 남쪽에서도 압박받도록 만드는 새로운 포위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은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지배하던 트렌티노와 트리에스테는 이탈리아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동맹국이면서도 오스트리아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북아프리카 식민지 진출 기회를 미끼로 이탈리아의 마음을 달래야 했죠.
비스마르크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유럽 전체를 체스판 위에 놓고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의 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발칸반도였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긴장이 심화되자 비스마르크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1887년 러시아와 비밀리에 재보장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조약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하면 러시아는 중립을 지킨다. 반대로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공격하면 독일이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약속처럼 보였지만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외교 능력으로 이 모순을 관리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게 보스포루스 해협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주며 협상을 이끌었죠. 독일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을 양보하고 대신 프랑스의 보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이 모든 계획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유럽 대륙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영국이 프랑스 편에 가담한다면 비스마르크의 모든 전략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영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강대국들은 해외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의도적으로 해외 식민지 획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독일의 운명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식민지가 아니라 유럽 대륙 내에서의 권력 균형 유지였습니다. 영국이 해군력으로 독일을 견제하게 되는 순간 모든 외교 전략이 붕괴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비스마르크는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는 대신 유럽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해외 식민지를 적게 보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스마르크의 이런 정책은 점점 독일 국내에서 비판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의문을 품었죠.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나라인데 왜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는가? 독일 통일 이후 성장한 젊은 세대와 산업계는 더욱 적극적인 세계 진출을 요구하며 신중한 외교를 답답해했습니다. 1888년 드디어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29세의 비렐름 2세가 독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젊은 황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국 해군을 동경했고 독일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의 외교 철학은 비스마르크와 정반대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현상 유지와 안정을 추구했다면 비렐름 2세는 팽창과 위신을 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1890년 비렐름 2세는 감히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가였던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립니다. 초렬제상의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풍자 잡지 펀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풍자했죠. 조종사가 배에서 내렸다. 이제 독일의 외교는 키자비를 잃은 배가 된 셈이었습니다. 비렐름 2세의 정부가 첫 번째로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재보장 조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이죠. 비렐름 2세와 그의 측근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데 굳이 러시아와 비밀 조약까지 맺을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외교는 자존심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약 파기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즉각 움직입니다. 1892년 마침내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성립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평생 막으려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죠. 프랑스는 이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러시아의 철도망과 군사 장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동쪽에서 독일을 압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를 방문했고 파리 시민들은 러시아 황제를 열렬히 환영했죠. 한때 적대적이던 두 체제가 독일 견제라는 공동 목표 아래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독일은 이제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4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가까워진 것이죠. 이는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불협상, 즉 수백 년 동안 대립해온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역사적 합의였죠. 그 배경에는 바로 비렐름 2세의 공격적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위협할 만큼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었어요. 1898년 제정된 해군법으로 독일은 거대한 전함 건조에 돌입했죠. 세계 최강의 해군은 더 이상 영국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영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보어 전쟁에서 고전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었고 러일 전쟁까지 겹치자 유럽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혼자 고립 속에서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문제를 정리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합니다. 프랑스는 모로코를, 영국은 이집트를 서로 인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빌헬름 2세가 또 한 번 사건을 일으킵니다. 1905년 그는 모로코의 탕헤르를 방문해 모로코의 독립과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식민지 야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빌헬름 2세의 이 경솔한 행동은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빌헬름 2세의 야망은 유럽을 넘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거대한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는 독일의 기술력과 자본을 과시하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영국과 러시아의 심장을 건드리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가 완성되면 독일은 육로로 인도양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곧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영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중동 문제로 갈등하던 영국과 러시아마저 협상을 시작하게 되죠. 1907년 영러협상이 체결된 것입니다. 영러협상의 성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세기 내내 영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치열한 그레이트 게임을 벌여왔거든요.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티베트 등지에서 양국의 첩보전과 영향력 경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일의 위협 앞에서 이런 전통적인 적대 관계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과 함께하는 삼국 협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으로 남았죠. 유럽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재 외교관 비스마르크조차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놓고 벌이는 경제이였죠. 이 해묵은 갈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는 여전히 이 지역에 패권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슬라브족 해방,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뒤엉킨 복잡한 문제였어요. 비스마르크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발칸반도의 어떤 사소한 사건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 유럽 전역을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비스마르크가 세워놓은 정교한 외교의 탑은 그가 떠난 뒤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발칸반도는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함께 권력의 공백이 생긴 곳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남아 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했고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발칸반도의 슬라브조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은 이런 경쟁의 핵심 무대였어요. 1878년 베를린 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 왕국과의 통합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정식으로 병합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세르비아는 대세르비아 건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14년 6월 28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를 방문한 것이죠. 이 방문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에 대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방문은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은손이라는 비밀 조직의 지원을 받은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대공을 암살한 것이죠. 불과 몇 분간의 총격전이 끝난 후 유럽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 사건을 세르비아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낼 구실로 삼았습니다.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베오그라드를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가 움직였죠.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지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동맹 의무에 따라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국도 결국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구실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경계했던 시나리오, 즉 독일이 동서양면에서 적대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1차 대전의 발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40여 년간 쌓여온 유럽의 복잡한 동맹관계와 제국주의적 경쟁, 그리고 민족주의의 대두가 만들어낸 거대한 화약고에 사라예보의 총성이 불꽃을 튀긴 것이죠.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 외교가의 퇴장과 함께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작은 지역 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스마르크가 평생을 바쳐 막으려 했던 전쟁, 그가 예견했던 재앙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지 않았다면, 만약 독일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갱신했다면, 만약 독일이 영국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1914년 8월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참혹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제1차 세계대전은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1914년 여름에 시작된 전쟁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첫 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더 죽게 될 참혹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사륙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거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4년이나 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요.